안녕하세요. 경기도 남부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작업치료사 박슬기입니다. 오늘 뇌졸중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꼭 알아야 할 것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교수님께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분당서울대학교 병원 재활학과 장원기 교수입니다. 네, 교수님 소개 감사합니다. 먼저 뇌졸중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뇌졸중은 뇌혈관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 질환으로 뇌의 혈류 차단이나 파열로 인하여 뇌세포가 손상되는 상태입니다. 크게는 허혈성 뇌졸중인 뇌경색과 출혈성 뇌졸중인 뇌출혈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뇌경색은 뇌로 가는 혈류가 갑자기 차단되거나 크게 줄어들어서 뇌 조직에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아 발생하는 뇌질환을 말하는 것이고요. 주로 혈전이나 색전이 뇌로 가는 혈관을 막는 것이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뇌경색에는 주요 위험 요인으로는 동맥경화가 있습니다. 뇌출혈은 뇌 내부에 있는 혈관이 터져서 뇌 조직 내에 출혈이 발생한 상태로 출혈된 혈액이 뇌 조직을 압박하고 뇌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 원인으로 인해 약해진 혈관벽이 파열되어 출혈이 발생하는 것이 그 원인입니다. 주요 위험 요인으로는 고혈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뇌졸중의 위험 요인으로는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흡연, 과체중, 신체 활동 부족 등이 있습니다. 네, 교수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그럼 뇌졸중인 것을 알 수 있는 증상들이 있을 텐데요. 어떤 증상이 있으면 뇌졸중을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뇌졸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뇌졸중의 주요 증상을 빠르게 인식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BFAST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B는 밸런스를 의미하고 갑작스럽게 균형을 잃거나 현기증을 느끼고 움직임이 불안정한 경우를 말합니다. E는 eyes로 한쪽 또는 양쪽 눈의 시야가 흐려지거나 시야 일부가 사라지는 등의 시야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F는 face로 얼굴 한쪽이 처지거나 웃을 때 비대칭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를 말하고요. A는 arms로 한쪽 팔에 힘이 없거나 마비되고 팔을 움직일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S는 speech로 말을 할 때 어눌해지거나 말을 이해하거나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를 말하고요. 마지막으로 T는 time으로 위에 말한 증상들이 나타날 경우에는 즉시 119로 출해서 빠르게 병원으로 이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렇군요. 뇌졸중의 증상을 알고 있으면 빠르게 조치를 받을 수 있겠네요. 그럼 이미 뇌졸중으로 인해 장애를 겪고 계신 분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쉽게 할 수 있었던 것을 하기 어려워지는 상황들이 발생할 텐데요. 그 중에서 의복 착용에 관련된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런 장애인분들이 의복을 착용하실 때 알려주고 싶으신 내용이나 알아야 할 내용이 있으실까요? 네, 뇌졸중이 발생하시고 나시면 상지 힘이 빠지거나 아니면 균형을 잡기 어려워서 일상생활에서 이전에는 쉽게 하실 수 있던 옷을 갈아입고 벗고 입는 등의 행위가 이제 장애로 인해서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옷을 입거나 벗는 방법을 새로이 할 수 있는 전략들이 필요합니다. 우선 셔츠와 같이 단추가 있는 옷이나 티셔츠와 같이 단추가 없는 옷을 입고 벗는 방법이 서로 다르게 있긴 한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옷을 입을 때는 불편한 쪽, 즉 힘이 없는 쪽부터, 벗을 때는 힘이 있는 쪽, 건측부터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또한 이제 단추가 있는 옷을 선택하실 때는 단추가 큰 옷이거나 옷 같은 경우도 옷감이 신축성이 있는 옷감들을 선택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입고 벗으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안전을 위해서라면 이러한 모든 의복 착용은 앉은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편리하고 쉬운 옷차림 꿀팁, 의복 착용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단추 또는 지퍼 있는 옷 입기입니다. 먼저 셔츠의 목 부분이 옷 입는 사람의 무릎 부분을 향하게 하고 상표가 보이는 방향으로 옷을 무릎 위에 펼칩니다. 다음 환측팔을 옷 소매에 끼워서 어깨까지 올려줍니다.
건칙팔로 옷을 나머지 어깨 부위를 잡고 목 뒤로 넘겨서 어깨에 걸칩니다. 걸친 옷의 반대쪽 소매에 건칙팔을 끼우고 단추나 지퍼를 채웁니다. 단추 또는 지퍼 있는 옷 벗기입니다. 건칙으로 단추나 지퍼를 풉니다. 소매에서 건칙 팔부터 빼며 어깨 아래까지 건칙 팔 쪽의 셔츠를 벗습니다. 건칙 팔로 환칙 팔의 소매를 벗기고 옷을 정리합니다. 단추 또는 지퍼 없는 옷 입기입니다. 옷의 목 부분이 옷 입는 사람의 무릎 부분을 향하게 하고 옷의 앞쪽이 허벅지와 닿도록 아래로 향할 수 있도록 무릎에 펼쳐둡니다. 건칙손으로 환칙 소매를 넓게 벌린 후 환칙 팔을 소매에 끼웁니다. 건칙 팔을 반대쪽 소매에 마저 끼우고 어깨 가까이 옷을 올립니다. 옷의 아랫단과 목덜미 부분을 건칙으로 잡고 머리를 숙여서 목을 끼워 입습니다. 단추 또는 지퍼 없는 옷 벗기입니다. 몸을 앞으로 숙이고 건칙으로 옷의 뒷부분을 잡아당겨 뒤쪽에서 앞쪽으로 옷을 벗습니다. 건칙팔을 소매에서 뺀 뒤 건칙으로 환칙의 소매를 벗기고 옷을 정리합니다. 이건 꼭 기억하세요. 몸을 비틀어 옷을 입지 않기. 입을 때는 환칙부터, 벗을 때는 건칙부터. 네, 교수님. 의복 착용에 관해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 알려주셨는데요. 안전을 위해 모든 의복 착용은 앉은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과 의복을 입을 때는 불편한 쪽부터, 벗을 때는 이제 건강한 쪽부터 시작하면 어렵지 않다는 내용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의복 착용뿐만 아니라 이동에 관해서도 불편한 부분이 많을 텐데요. 이동에 관해서 알려주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실까요? 네, 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뇌졸중 이전에는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던 것들이 뇌졸중 후에는 근육의 위약이라든가 특히 하지의 위약이 발생하신 경우는 다른 방법으로 이동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효과적인 이동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근력이 약해지신 분들 중에서는 지팡이나 휠체어 또는 AF4라고 불리는 발목 교정기를 이용하는 경우에 좀 더 효율적으로 이동을 하실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도구들을 이용하는 방법과 함께 또한 일상생활 속에서는 꾸준한 균형이나 보행훈련을 통해서 균형을 잘 유지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의자에서 앉았다가 일어나기, 한쪽 발로 쓰기, 몸의 균형을 움직이기 등을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동 시에 안전을 확보하는 것인데요. 이동을 할 때는 항상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이동하고 가능하다면 집에 습기가 많은 주방이나 화장실 같은 곳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나 손잡이를 설치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혼자 만약에 이동이 어려우신 환자분들 경우에는 꼭 가족이나 주변 분들 도움을 받아서 보조자의 도움을 받아서 이동하는 것이 효율적인 이동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장애로 인해서 장거리 이동이 어려우신 분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긴 거리를 한 번에 걷는 것보다는 짧은 거리로 나누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이동을 하고 그 중간중간에 휴식을 취해 주시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장거리를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재활 훈련이나 걷기 또는 스트레칭 등의 운동을 집에서 꾸준히 하게 해주시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이동을 스스로 할 수 있는데 좀 더 효과적일 수 있겠습니다. 혼자서 이동하는 방법 연습하기. 이동교육 훈련 단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앉았다가 일어나기. 바닥에 발이 닿는 의자에 앉았다가 천천히 일어나는 연습을 반복합니다. 이때 체중을 앞으로 싣고 다리에 힘을 주며 천천히 일어납니다. 안전상 보호자는 앞쪽에 위치합니다. 두 번째, 몸 기울이기. 서 있는 상태에서 몸을 조금씩 앞뒤, 좌우로 기울여 보며 균형을 유지하는 연습을 합니다. 이때 발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환측 방향으로 이동할 때에는 천천히 움직입니다. 안전상 보호자는 뒤쪽에서 골반을 잡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한 발로 서기. 양손으로 벽이나 가구를 잡고 건측 다리로 서보는 연습을 합니다. 이때 천천히 건측 다리로 체중을 옮겨서 환측 다리를 살짝 떼봅니다. 안전상 보호자는 뒤쪽에서 골반을 잡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걷기 연습. 지팡이를 사용할 때에는 건측에 지팡이를 두고 걷습니다. 지팡이와 건측을 동시에 앞으로 내딛습니다. 그 다음 지팡이와 건측에 무게중심을 싣고 환측을 천천히 앞으로 내딛습니다. 보호자가 있는 경우 침대에서 휠체어로 이동하기. 건측과 환측을 확인하여 건측 방향으로 휠체어를 45도 각도로 위치시킵니다. 이때 휠체어 잠금 장치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대상자를 침대 가장자리로 조금씩 이동시킵니다. 보호자는 대상자의 환측 골반을 누르며 동시에 대상자의 목 뒤에 팔을 넣어 몸을 일으킵니다. 건측 다리와 환측 다리를 침대 아래쪽으로 내리게 하여 대상자를 침대에 앉힙니다. 대상자를 침대에 앉힌 상태에서 대상자의 발이 바닥에 닿을 수 있도록 조금씩 침대 가장자리로 옮깁니다. 대상자는 건측손으로 보호자의 어깨를 잡거나 목을 감싸도록 합니다. 보호자는 대상자의 무릎을 고정시키고 겨드랑이 사이로 팔을 넣어 어깨와 바지춤을 잡습니다. 건측을 중심으로 휠체어 쪽으로 천천히 돌려서 휠체어에 앉게 합니다. 혼자서 침대에서 휠체어로 이동하기. 침대에 앉은 상태에서 바닥에 발을 닿도록 합니다. 몸을 천천히 숙여 몸에서 멀리 있는 쪽의 휠체어 팔걸이를 잡습니다. 엉덩이를 천천히 떼어 건측을 중심으로 천천히 돌아서 휠체어에 앉습니다. 보호자가 있는 경우 휠체어에서 침대로 이동하기. 건측과 환측을 확인하여 건측으로 휠체어를 45도 방향으로 침대 옆에 위치시킵니다. 휠체어의 잠금 장치를 잠그고 발을 바닥으로 내립니다. 대상자의 엉덩이가 휠체어 앞쪽으로 나올 수 있도록 조금씩 옮깁니다. 보호자는 대상자의 무릎을 고정하고 허리춤을 잡습니다. 대상자는 보호자의 어깨나 허리를 감싸 안습니다. 휠체어에서 대상자를 일으킵니다. 건측을 중심으로 침대 쪽으로 대상자의 엉덩이를 돌립니다. 대상자의 엉덩이가 침대에 잘 닿아 있는지 확인한 뒤 천천히 앉습니다. 혼자서 휠체어에서 침대로 이동하기. 건측과 환측을 확인하여 건측으로 휠체어를 45도 방향으로 침대 옆에 위치시킵니다. 휠체어의 잠금 장치를 잠그고 발을 바닥으로 내립니다. 건측으로 침대를 잡고 천천히 일어납니다. 건측을 중심으로 침대 쪽으로 천천히 돌아서 앉습니다. 네, 교수님 효과적인 이동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교수님께서 생각하실 때 뇌졸중 환자가 병원에서 퇴원을 한 뒤 가정에서 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실까요? 네, 앞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가장 집에서 중요한 것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낙상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실이나 침실 아니면 수분이 많을 수 있는 주방 같은 곳에 미끄럼 방지 장치를 잘 설치하고 손잡이를 필요하면 설치하는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한 약물 복용이나 생활 습관 등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하다면 안전한 생활 환경을 위해 지팡이라든가 보조기라든가 등등의 다양한 보조 도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설명해주신 대로 안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낙상 예방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낙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일상생활에서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낙상이란 의도치 않게 넘어지는 사고를 의미하고 이로 인해서 다양한 후유증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낙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은 골절이나 근육 손상 등이 있을 수가 있고 심한 경우에는 뇌출혈이나 탈구 같은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낙상은 집에서 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본인의 신체 상태를 잘 관리하고 집안 환경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정 내에서 미끄러운 바닥이 있는 경우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설치하고 욕실이나 계단에는 손잡이를 설치하는 것이 좋고요. 또 신발의 경우에도 굽이 높지 않은 신발과 발 사이즈에 맞는 신발을 착용할 경우에 넘어지는 위험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균형 훈련이나 근력 강화 훈련도 낙상 예방에 도움이 되고 필요시에는 보행 보조 기구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낙상으로 인해 다양한 후유증을 겪을 수 있다는 점에서 예방이 매우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평소에 신체 상태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는 것도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었네요. 장애는 통증 관리도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뇌졸중 후 통증이 발생하는 원인과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뇌졸중 후에 겪는 통증은 굉장히 흔하게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통증은 크게는 신경계 통증과 비신경계 통증 또는 근골격계 통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신경계 통증은 뇌졸중으로 인해서 중추신경계가 손상되거나 기능 이상이 발생해서 생기는 통증입니다. 그래서 손상된 신경이 잘못된 신호를 보내면서 생기는 통증이고 이러한 신경계 통증으로서는 중추성 통증과 경직성 통증이 있습니다. 중추성 통증의 경우에는 뇌졸중으로 인해서 뇌 통증 처리 시스템이 고장나면서 통증을 느끼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로 타는 듯한 자결통 또는 찌르는 듯한 양상의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감각이 과도하게 민감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골격계 통증의 경우에는 과도하게 사용을 해서 발생하는 과사용 통증, 마비가 발생한 쪽 어깨에 발생하는 어깨 통증, 그리고 근막 통증 증후군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골격계 통증은 뇌졸중으로 인해서 환증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서 근육이 약해지거나 지나치게 긴장되거나 아니면 반대축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통증을 말합니다. 주로 조이거나 당기거나 아니면 행동을 할 때 나타나는 통증을 의미합니다. 통증을 관리하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 방향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신경계성 통증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통증이 잘 조절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항경영제나 신경통 전문 약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경직성 통증의 경우에는 보톡스나 근육 이완제를 통해서 경직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근골격계 통증의 경우에는 저항 운동이나 체중 부하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강화시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스트레칭 등을 통해서 근육을 유연하게 유지하는 균형 잡힌 운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마사지나 핫팩, 램찜질과 같은 물리치료를 통해서 해당 부위의 통증을 완화시킬 수도 있고 소형 진동대를 사용해서 통증을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네, 교수님. 통증의 종류로 신경계 통증과 근골격계 통증이 있고 각 통증별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사실 장애는 오랜 기간 동안 관리를 해야 하잖아요. 오랜 기간 뇌졸중을 겪고 있는 환자들이 노화 등으로 인해 근육 감소가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원인과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근력 감소는 뇌졸중 이후로 신경이 손상되면서 해당 신경의 지배를 받는 근육들이 약해지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뇌졸중으로 인한 활동량 감소나
영양 섭취 감소 또는 노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근육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근력 감소가 나타나면 일상생활 동작을 수행하는데 불편할 뿐만 아니라 균형을 유지하기도 어려지고 이는 낙상의 위험이 높아지게도 됩니다. 또한 일상생활 동작에서도 쉽게 피로를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근력 감소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저항 훈련 및 체중 부하 운동을 통해서 근력 운동을 해주시고, 또한 일상생활 동작에서 필요한 근력들과 활동들을 훈련하기 위한 일상생활 동작 훈련들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근력이 많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팡이와 같은 보조도구를 이용해서 걷게 되면 해당 근육에 대해서 부담이 줄어들게 되면서 활동량을 늘리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영양관리 또한 근력 감소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단백질을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고 근육이 회복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충분히 잘 휴식을 취해주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근력 감소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느끼기 전에 근력 운동이나 일상생활 활동 증가, 영양 관리 등을 통해서 근력 감소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겠네요. 뇌졸중은 재발의 위험성이 높다고 알고 있는데요. 뇌졸중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뇌졸중은 첫 발병 후 5년 이내에 25% 정도의 환자에서 재발한다고 알려져 있어서 재발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뇌졸중 재발의 주요 위험 요소로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와 같은 만성 질환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거나 또 흡연, 과도한 음주, 운동량 부족 등과 같은 생활 습관도 재발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뇌졸중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위험 요소들을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 또 생활 습관의 교정 등을 통해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하게는 이제 항응고제나 고혈압 약물, 당뇨약, 고지혈증 약물과 같은 예방 약물들을 의사의 처방에 대해서 규칙적으로 복용하고 정기적인 건강검진 및 의료진과의 상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는 뇌졸중으로 인한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꼭 알아야 할 것이라는 주제로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장원기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뇌졸중 장애인의 의복 착용, 이동, 낙상 예방, 통증 관리, 만성기 환자 근육 감소, 뇌졸중 재발 예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이 뇌졸중 장애인 당사자분들과 돌봄자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 그리고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뇌졸중 장애인의 일상 속 삶의 질 향상을 바라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